9살 소년이 마치 전문 통역사처럼 외국계 임원들과 대화를 나누자 로비 전체가 멈췄다. 백만장자는 그가 누구인지 궁금했다. 그때 평범한 옷차림의 수수한 표정의 청소부가 부끄럽게 걸음을 옮겼다.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이 큰 힘이 됩니다. 대항글로벌 기업의 본관 로비는 부산 금융중심지의 월요일 아침 특유의 에너지로 활기찼다. 바쁜 임원들은 휴대폰을 두드리며 시장 전략을 논의하고 피로를 물리치기 위한 부적처럼 커피잔을 움켜쥐고 있었다. 청소부들은 기업의 교향곡 속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며 전략적인 시간에 카트를 밀고 쓰레기 봉투를 바꿔가며 일하고 있었다. 박선화 몇 년간 청소부로 일해온 그녀는 아들 민호를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아이는 학교에 있어야 했지만 교사들의 파업으로 오늘 아침 그녀의 보살핌 아래 있게 되었다. 접수대 근처에 앉아있는 민호는 약간 색이 바랜 도레몽 티셔츠와 확실히 더 나은 시절을 알았던 운동화를 신고 작은 빨간색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정태호, 대항글로벌의 회장이자 창립자는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가는 평소 경로를 따라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다. 50대의 그는 수년간의 냉정한 노력으로 일군 기업 제국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맞춤 제작된 한국 디자이너의 정장과 손목에 찬 스위스 시계는 은근히 그의 지위를 알려주었고 그의 날카로운 눈은 환경을 스캔했다.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를 이끄는 동안 형성된 습관이었다. 그때 그는 마른 소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완벽한 러시아어를 들었다. 정태호는 갑자기 멈춰 섰고 그의 눈썹이 놀라움으로 치켜 올라갔다. 러시아어, 그것도 유창하고 정확하며 억양 없는 러시아어였다. 그는 국제 확장팀의 해외 임원을 찾으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대신 그의 눈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한 남자, 10시 회의에 참석해야 할 러시아 투자자 중 한 명과 이야기하고 있는 민회에게 머물렀다. 방문객의 몸짓 언어에서 정태호는 소년이 단순히 오은 문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차렸다. 그는 번역하고 설명하고 안내하고 있었다. 러시아 임원은 엘리베이터로 향하기 전에 진심 어린 안도의 미소로 감사를 표했다. 민호는 그저 손을 흔들며 마치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자신의 장난감채 다시 관심을 돌렸다. 접수대에 분명히 좌절한 듯한 배달원이 접근하여 소포를 들고 영어로 말하는 것을 리셉셔니스트가 이해하지 못하자 몸짓을 하는 모습이 반복되었다. 정태호의 놀라움에 같은 소년이 일어나서 완벽한 영어로 도움을 제공했는데 그 발음은 쉽게 미국 원어민의 것과 혼동될 수 있었다. 독일인 방문객이 컨퍼런스에 대해 의사소통하려고 시도하며 길을 잃었을 때 민호는 이전에 러시아어와 영어로 말했던 것과 같은 자연스러움으로 그 방문객에게 현지 언어로 말을 걸었다. 정태호는 움직이지 못한 채 이 초현실적인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9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최소한 3가지 언어를 국제 외교관의 유창함으로 말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그 장면을 조용한 미소로 지켜보는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여성에게 향했다. 그녀는 분명 그 아이의 어머니였다. 정태호는 저절로 발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이 소년에게 고정되었다. 감당할 수 없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는 다시 빨간 자동차 장난감으로 돌아간 소년에게 다가갔다. 민회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를 나눈 후 그는 소년이 단지 3가지가 아닌 8가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그리고 현재 중국어와 아랍어를 배우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한국 수화도 약간 알고 있었다. 민호가 자신의 재능을 설명하는 자연스러움, 인터넷 동영상을 듣고 다른 국적의 이웃들과 교류하고 지역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통해 배운다는 그 재능 자체보다 더 인상적이었다. 선화가 명백히 긴장한 채로 다가왔을 때 정태호는 자신이 무언가 놀라운 것 앞에 있음을 깨달았다. 한 명의 편부모 노동자가 혼자서 자원이나 전문적인 지원 없이 언어 영재를 키우고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으로 시작한 생각이 빠르게 불꽃으로 변했다. 정태호는 선화에게 잠시 개인적으로 대화할 시간을 요청했다. 그는 단지 소년의 재능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는 낭비될 수 있는 그 재능을 키우는 것을 돕는 가능성에도 관심이 있었다. 사장실에서 선화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소박한 방에서 정태호는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제안을 했다. 그는 정태호 자신의 딸 수아가 특별한 교육적 필요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공부하고 있는 명문 부산국제학교의 민호를 위한 전액 장학금에 대해 설명했다. 선화는 정태호가 그녀에게도 회사 내 새로운 직책을 제안했을 때 점점 더 놀라움을 느꼈다.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문화적 통합에 초점을 맞춘 국제관계 부서의 코디네이터. 급여는 현재의 3배가 될 것이고 민호의 적응을 위해 유연한 근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었다. 정태호가 자신의 동기에 대한 솔직함, 특별한 재능은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 회사의 글로벌 확장, 그리고 특별한 필요를 가진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개인적인 경험, 이 선화를 안심시켰다. 그는 그녀가 직업에 대한 결정과 상관없이 민회에 대한 제안은 어떤 경우에도 유지될 것임을 강조했다. 선화가 사회적 차이와 학교까지의 거리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을 때 정태호는 점진적인 적응 기간을 제안했다. 민호는 완전히 전학하기 전에 일주일에 몇 번 방과 후 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 한 구석에 계속해서 우려를 품고 있었다. 민호가 화려한 국제학교에서 소외되지는 않을까? 그는 다른 학생들에게 놀림을 받지는 않을까? 그 순간 민호가 문을 통해 고개를 내밀었다. 그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조심스러운 희망이 담겨 있었다. 엄마, 난 해볼래요. 그가 말했다. 수아가 말했는데 학교에 중국인 친구도 있고 러시아인 친구도 있대요.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화는 아들의 눈에서 빛나는 결단력을 보았다. 오랫동안 그녀는 다른 아이들처럼 그를 위한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원했지만 이제 그녀는 그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특별했다. 그의 마음은 다른 어떤 9살짜리와도 달랐다. 아마도 정태호의 제안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깊게 숨을 들이쉰 후 선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시도해보자.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말에 담긴 무게는 그 방의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학교 전학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모든 삶을 영원히 바꿀 길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이었다. 단지 민호의 재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묶는 가족 유대도 시험할 것이었다. 민호가 정식 학생으로 부산국제학교의 문을 처음 통과한 날, 부산의 하늘은 가늘고 끈질긴 비로 밝아왔다. 선화는 아들이 남색 교복 넥타이를 조정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넥타이는 그녀의 예전 주급보다 더 비쌌다. 민호가 그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은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그들의 것이 아닌 삶에 대한 연극을 연습하는 것 같았다. 정태호가 마련해준 차 안에서 민호는 상대적으로 조용히 있었다. 그의 불안정한 손가락은 그가 느끼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선화는 수아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상기시키며 그를 안심시켰다. 부산국제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수아를 만났다. 그녀는 진정한 열정으로 민회에게 달려가 안았다. 정태호와 선화는 아이들의 상호작용을 지켜보며 적응의 성공을 위해 그 우정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이사벨라 김교장 선생님은 새로운 학생들에게 거의 주어지지 않는 특권인 민호를 직접 맞이했다. 민호가 학교 안으로 안내되는 동안 선화는 모든 어머니가 자녀를 새로운 환경에 맡길 때 알게 되는 익숙한 일시적 공허함을 느꼈다. 정태호가 그녀를 안심시켰고 함께 대학글로벌로 향했다. 거기서 그녀는 자신의 도전적인 첫날을 맞이할 것이었다. 차 안에서 그들은 학교 근처의 새 아파트를 찾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선화는 미혼모라는 이유로 부딪혔던 차별에 대해 언급했다. 정태호는 명백히 화가 나서 법적 도움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상황을 스스로 처리하기를 선호했다. 대학글로벌 사무실에서 선화는 자신의 첫 중요한 회의를 꼼꼼히 준비하고 있었다. 회사의 유럽 확장을 위한 잠재적 파트너인 라발레 그룹 프랑스 대표단의 접대, 각 세부 사항은 기업 선물부터 프랑스 기업 계층에 따른 회의실 배치까지 신중하게 계획되었다. 그녀의 상관인 국제관계 이사 강도윤은 거의 숨기지 않은 의심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회사 내 많은 사람들이 선화의 채용을 특이하게 여긴다는 것을 분명히 했으며 이 회의가 그녀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트너십의 성공은 잠재적으로 수백만 유로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압박감은 분명했다. 오전 동안 선화는 민호가 첫날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이미
언어 교사에게 감명을 주었고 수아 외에도 2명의 그부와 친구가 되었다는 학교로부터의 안심 메시지를 받았다. 이 소식은 그녀의 불안의 일부를 완화시켜 그녀가 완전히 직업적 도전에 집중할 수 있게 했다. 프랑스 대표단은 정확히 10시에 도착했다. 선화는 로비에서 그들을 맞이하며 각 임원에게 이름과 적절한 격식으로 인사했다. 강도윤이 그녀를 소개했을 때 그녀는 유창하고 격식 있는 프랑스어로 대답하여 대표단의 수장인 베르나르 라발레에게 즉각적인 놀라움을 안겼다. 회의는 매우 잘 진행되었다. 선화는 프랑스 비즈니스 프로토콜뿐만 아니라 라발레의 개인적인 선호도, 그가 좋아하는 특정 와인까지 연구했다. 프랑스 문화적 뉘앙스에 대한 그녀의 이해는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프랑스 대표단과의 성공적인 미팅이 모든 기대를 초과했다. 베르나르 라발레는 선화를 열렬히 칭찬하며 그녀를 희귀한 다이아몬드라고 표현했다. 그는 그녀가 단지 프랑스어를 구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 파트너들보다 문화적 뉘앙스를 더 잘 이해한다고 평가했다. 강도윤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놀라움, 마지못한 존경, 그리고 질투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라발레가 선화가 아들과 함께 독학으로 프랑스어를 배웠으며 그 아들이 비범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진정으로 흥미를 보였다. 회의에 참여한 정태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라발레를 자신의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거기서 민호는 영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랑스 임원의 손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었다. 대표단이 떠난 후 정태원은 선화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표현했다. 그녀가 4가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도윤은 마침내 그녀의 능력에 대한 존중을 보였다. 하루가 선화에게 자부심과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끝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평온함은 부산국제학교로부터의 전화로 깨졌다. 정태호가 특별한 약속을 위해 민호와 수아를 일찍 데려갔다는 것이었다. 선화는 아무런 놀라운 일에 대해 통보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모성 본능이 위험을 감지했다. 정태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후 그녀는 직접 학교에 가서 민호를 데려오기로 결정했다. 부산국제학교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별빛 청소년 프로그램에 관한 오해였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선화는 학교 문 근처에서 수상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가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빠르게 달아났고 미래의 문제를 예고하는 불안한 느낌을 남겼다. 선화의 아파트로 돌아온 후 그녀와 민호는 함께 그의 첫날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호의 눈은 흥분으로 빛났고 그는 새로운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엄마, 국제학교는 정말 놀라워요. 우리 선생님들은 모두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일본어 선생님은 제가 발음이 완벽하다고 하셨어요.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친구들은 어때? 선화가 물었다. 여전히 그가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걱정하며 민호는 환하게 웃었다. 수아는 정말 친절해요. 그리고 투안이라는 베트남 소년과 나타샤라는 러시아 소녀도 만났어요. 우리는 점심시간에 함께 앉았어요. 선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좋은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학교 근처에서 본 그 수상한 남자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선화는 자신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녀는 청소부에서 국제관계 코디네이터로 변신했다. 그 변화는 너무 급격했고 마치 그녀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 기회가 지속될 수 있을지 아니면 환상처럼 사라질지 궁금했다. 엄마, 전화 왔어요. 민호가 외쳤다. 선화가 전화를 받았을 때 그녀는 정태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긴급했다. 박선화 씨, 큰 실례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일어난 혼란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과 민호에게 이야기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30분 후에 제가 당신의 아파트로 가도 될까요? 선화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긴급함이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를 믿기로 결정했었다. 네, 오세요. 그녀가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선화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축축한 거리에 반사되고 있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는 그들의 삶이 다시 한번 영원히 바뀌려 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선화의 아파트 고요함은
자동 응답기의 메시지로 잔인하게 깨졌다. 방을 채운 목소리는 선화의 피를 얼어붙게 했다. 민호의 아버지인 김태진이 수년간의 침묵 끝에 마침내 다시 나타났다. 메시지는 직접적이고 불안하게 했다. 그는 언어 영재에 관한 소식을 들었으며 그들과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신발을 벗고 있던 민호는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얼어붙었다. 그의 눈이 젖어들며 선화가 부인하려는 것을 확인했다. 그건 아빠 목소리예요. 그 질문은 갑자기 바닥에 열린 시면처럼 그들 사이에 떠돌았다. 선화는 민호를 소파로 안내하여 수년간 미뤄왔던 대화를 나누었다. 조심스럽게 그녀는 태진이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민호의 미래에 관한 논쟁 후에 그들을 떠났다고 밝혔다. 태진은 신경언어학자로 아들의 재능을 과학적 실험으로 바꾸고 싶어 했던 반면 선화는 그가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보내길 원했다. 선화가 특히 격렬한 논쟁 후 태진이 작별 인사나 설명 없이 사라졌던 방법을 설명하는 동안 전화가 울렸다. 정태호의 비서였다. 그들은 즉시 집을 떠나야 했다. 차가 그들을 기업 숙소로 데려가기 위해 올 것이었다. 그날 밤 집에 있는 것은 안전하지 않았다. 엄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민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강하게 보이려고 노력했다. 모르겠어, 아가. 선화가 대답했다. 가능한 한 침착하게 들리려고 애쓰며. 하지만 정태호 씨를 믿어. 그는 우리를 도울 거야. 그들이 대기실 안으로 서둘러 들어가는 동안 민호는 태진의 전화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아빠는 왜 지금 돌아온 거예요? 왜 전에는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선화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는 태진에 대한 진실을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태진이 그를 아들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연구를 위한 피험자로 보았던 방식을, 또는 민호가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가질 권리보다 과학적 발전을 더 중요시했던 방식을. 내 아빠는 복잡한 사람이야.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는 너를 사랑했어, 민호야. 하지만 그는 또한 너의 재능에 매료되었어. 가끔은 그는 너의 특별함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단지 어린 소년이라는 것을 잊었어.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그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재능을 사랑한 거네요. 선화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는 너를 사랑했어, 자기 방식으로. 하지만 그는 또한 과학자였고 가끔은 그의 연구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했어. 그들의 대화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중단되었다. 정태호였다. 그의 평소의 차분한 태도는 사라지고 명백한 걱정으로 대체되었다. 들어오세요, 선화가 말했다. 민호를 보호하듯 가까이 끌어안으며 정태호는 즉시 요점으로 들어갔다. 박선화 씨, 당신 전 남편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서 일하는지 아세요? 선화는 고개를 흔들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는 현재 한강글로벌의 신경언어학자입니다. 정태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우리의 주요 경쟁사죠. 선화는 충격으로 숨이 막혔다. 한강글로벌은 대한글로벌의 오랜 라이벌이었다. 두 기업은 아시아 시장 지배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다. 태진이 거기서 일한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정태호가 계속했다. 그는 아동인지 발달과 대언어 능력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의 이사입니다. 그가 당신과 민호에게 돌아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박선화 씨. 선화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다. 모든 것이 갑자기 명확해졌다. 학교 근처의 수상한 남자, 태진의 갑작스러운 연락, 그리고 지금 이 긴급한 이주. 이것은 단순한 가족 재회가 아니었다. 이것은 기업 전쟁의 시작이었고 민호는 그 중심에 있었다. 선화 씨, 저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태진 씨는 민호의 능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정태호가 물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다. 선화는 한동안 생각했다. 그는 민호가 언어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항상 알았어요. 하지만 아이가 마지막으로 그를 봤을 때는 겨우 4살이었어요. 그때는 민호가 3개 언어만 말할 수 있었죠. 지금처럼 8개가 아니었어요. 정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는 아이의 현재 능력의 전체 범위를 모를 수도 있겠군요. 그건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어떻게 유리한가요? 선화가 물었다. 만약 그가 민호의 재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정확히 모른다면 우리는 여전히 한 발 앞서 있는 겁니다. 정태호가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태진 씨가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요. 정태호는 그들에게 기업 숙소에 머무르라고 권고했다. 그곳에는 24시간 보안이 있었고 민호의 학교에도 추가 경비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선화는 고마워하면서도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왜 그가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녀가 솔직하게 물었다. 정태호는 미소 지었다. 처음에는 놀라운 재능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죠. 그 다음에는 민호와 수아 사이의 특별한 유대를 목격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무고한 아이가 기업 게임에 졸로 변하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선화는 이해했다. 정태호는 자신의 딸이 자폐 스펙트럼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한 아이가 어떻게 세상에 의해 착취될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선화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회사로 향했다. 태진의 재등장으로 혼란스러웠지만 그녀는 여전히 중요한 직업적 의무가 있었다. 그날 그녀는 한강글로벌의 주요 경쟁사인 일본 기업 다카하시 그룹의 임원들을 위한 투어를 준비하고 있었다. 박선화 씨 준비되셨습니까? 강도윤이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오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깔려 있었지만 프랑스 대표단과의 성공 이후 약간의 존중도 있었다. 네, 이사님, 그녀가 대답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통역사도 준비했고 일본 비즈니스 에티켓에 관한 간단한 안내서도 모든 참석자에게 배포했습니다. 강도윤은 인상적이라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일본어도 하십니까? 네, 선화가 간단히 대답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합니다. 강도윤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어제 프랑스 라발레 회장으로부터 개인적인 메일을 받았습니다. 당신을 극찬했더군요. 그는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선화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사무실을 나서기 전 그녀는 민회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이는 이미 학교에서 첫 수업을 받고 있었고 그녀는 안심했다. 다카하시 그룹 임원들이 도착했을 때 선화는 그들을 일본어로 맞이했다. 그들의 놀란 표정은 그녀에게 작은 승리감을 안겨주었다. 회의실로 안내하는 동안 그녀는 문득 몇 주 전만 해도 이 같은 곳에 바닥을 닦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국제 비즈니스 거래를 촉진하고 있었다. 투어가 진행되는 동안 선화는 자신의 휴대폰이 울리는 것을 느꼈다. 부산국제학교였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벗어날 수 없었다. 다카하시의 CEO가 질문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민회에게 있었다. 마침내 잠시 휴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녀는 서둘러 방을 나가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것은 김 교장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박선화님, 걱정하지 마세요. 민호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사람이 아이를 데리러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선화의 손이 떨렸다. 태진이 벌써 행동에 나섰다. 선화는 다카하시 그룹과의 미팅을 간신히 마쳤다. 그녀의 정신은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갈라져 있었다. 회사에서의 직업적 의무와 학교에서 위험에 처한 아들. 그녀는 최선을 다했지만 일본 CEO가 그녀의 부주의함을 눈치챘다. 박 씨, 당신은 걱정이 있어 보이는군요. 다카하시 씨가 말했다. 괜찮으신지요? 선화는 공손하게 머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 아들에게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다카하시 씨의 눈이 따뜻해졌다. 아, 아이가 있으신군요. 저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먼저입니다. 미팅이 끝난 후 선화는 정태호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그는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고 보안팀이 학교에 파견되었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민호는 지금 완전히 안전합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건 태진이 얼마나 멀리 갈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낮 시간에 학교에서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선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가 그를 데리러 갔나요? 학교 보안 카메라가 그를 포착했습니다. 태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강글로벌의 아이디 배지를 단 남자였습니다. 그는 민호의 삼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화는 손을 떨며 의자에 앉았다. 태진은 자신의 회사 직원을 보내 그들의 아들을 유괴하려 했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내가 뭘 해야 하죠?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다. 우선 민호를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 회사 보안팀이 당신과 민호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선화는 머리를 흔들었다. 태진은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명한 학자이고 지금은 대기업에서 일합니다.
누가 청소부였던 저를 믿겠어요. 정태호의 눈에 결연한 빛이 반짝였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사용하여 당신과 민호를 돕겠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최고의 가정법 변호사 중 한 명인 이윤정을 소개했다. 윤정은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을 가진 단호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아동 양육권 분쟁에 전문화되어 있었다. 박선화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이 말했다. 태진 씨는 양육권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민호의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의도가 아이의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선화가 물었다. 그가 또는 그의 대리인이 불법적으로 아이를 데려가려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민호를 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선화는 마침내 이윤정에게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항상 민호를 그렇게 보았어요. 실험으로. 그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태진은 그의 언어 발달을 기록했어요. 그는 실험실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윤정은 열심히 메모를 했다. 이것은 중요한 정보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9살이고 지능이 뛰어나죠? 법원은 그의 의견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가 태진을 거의 기억하지 못해요. 선화가 말했다. 그는 민호가 4살 때 떠났어요. 더 좋습니다. 윤정이 대답했다. 법원은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아이의 삶에서 사라졌고 이제 갑자기 나타난 것을 호의적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회의 후 선화는 학교로 향했다. 그녀는 민호를 보고 싶었고 그가 안전한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학교 정문에는 이제 추가 경비원이 있었고 그들은 모든 방문객의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었다. 교실에서 선화는 민호가 수아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들에게 뭔가를 일본어로 가르치고 있었고 아이들은 열심히 따라하고 있었다. 선화의 가슴이 자부심으로 부풀었다. 모든 불확실성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아들은 적응하고 번창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선화는 학교 주차장에서 낯익은 차를 발견했다. 검은색 현대 제네시스였다. 태진의 차. 그는 학교를 지켜보고 있었다. 선화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즉시 학교 보안에게 알렸고 그들은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검은색 제네시스는 이미 사라졌다. 선화는 그것이 경고라는 것을 알았다. 태진은 그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그녀가 알기를 원했다. 민호를 데리고 기업 숙소로 돌아온 후 그들은 정태호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더 많은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태진 씨는 단순히 한강글로벌의 직원이 아닙니다. 그는 바벨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연구 이니셔티브의 책임자입니다. 바벨 프로젝트가 뭐죠? 선화가 물었다. 아직 모든 세부 사항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언어 능력 개발에 관한 무언가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다국어 습득에 관한 것이죠. 선화는 식탁에 앉았다. 그래서 그가 민호를 원하는 이유군요. 그의 연구를 위해서. 정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상당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제 확장을 계획하는 기업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가속화된 언어 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호를 실험 대상으로 만들고 싶은 거군요. 선화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정태호가 대답했다. 그래야 우리가 대비할 수 있습니다. 민호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다. 엄마 정태호 아저씨 TV 봐야 해요. 그가 말했다. 그들은 거실로 따라갔고 민호가 뉴스 채널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민호의 사진이 9살 언어 영재,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미래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보이고 있었다. 리포터는 민호가 정태호의 후원으로 부산국제학교로 전학했다는 것과 그의 놀라운 언어 능력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선화가 숨을 들이켰다. 정태호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고 몇 분간 이야기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태진 씨가 긴급 양육권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는 당신이 민호를 불필요한 공개와 심리적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선화가 외쳤다. 이 뉴스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아닙니다. 정태호가 동의했다. 이것은 태진의 계략입니다. 그는 아마도 직접 언론에 정보를 흘렸을 겁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당신이 민호를 착취하고 있다는 증거로 사용하는 거죠. 선화는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그가 이럴 수 있죠? 그는 5년 동안 민호에게 관심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좋은 아버지인 척하다니. 이건 아버지의 행동이 아닙니다. 정태호가 말했다. 이건 냉정한 사업가와 과학자의 행동입니다. 민호가 갑자기 그들 앞에 서서 물었다. 아빠가 저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선화와 정태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9살 아이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 민호야, 선화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며. 네 아빠는 너를 만나고 싶어 해. 하지만 그는 너를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 나와 의견이 다르단다. 그는 저를 연구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민호가 말했다.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그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언어를 말할 수 있는지 알아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선화는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알았니? 저는 오늘 수아와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민호가 설명했다. 아빠의 이름을 쳤더니 그가 쓴 논문들이 나왔어요. 선천적 다국어 습득의 신경학적 기초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는 제 뇌를 연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선화는 아들을 꽉 안았다. 그는 너무 똑똑했고 이 상황을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 아가. 그녀가 속삭였다. 내가 너를 지킬게. 약속할게.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선화는 그녀가 태진과 한강글로벌의 힘에 맞서 싸울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다음 아침 민호는 기업 숙소의 호화로운 환경에서 약간 방향 감각을 잃은 채 깨어났지만 놀랍게도 이 임시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다. 어른들을 종종 놀라게 하는 성숙함으로 그는 이 상황이 그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아버지에 관한 것임을 인식했다. 내가 누구랑 살아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재판이 있을 거야. 민호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 물었다. 선화는 놀랐다. 어떻게 알았니?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TV에서 그런 거 봤어요. 부모가 싸울 때 판사가 아이가 누구와 살지 결정해요. 선화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아들은 대부분의 어른들보다 더 많은 언어를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겨우 9살이었다. 그는 여전히 아이였다. 내 말이 맞아, 민호야.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이윤정 변호사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판사는 항상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그럼 제가 누구와 살고 싶은지 물어볼 거예요. 그럴 거야, 아마. 민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괜찮아요. 저는 엄마랑 살고 싶다고 말할 거예요. 선화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민호의 사랑과 충성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오전에 이윤정 변호사가 전략 회의를 위해 도착했다. 그녀는 태진의 양육권 청원서 4본을 가져왔다. 그는 여러분을 나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이 선화에게 말했다. 그는 당신이 민호의 재능을 이용하여 경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태호 씨가 당신에게 제공한 직업은 실제로는 민호의 능력에 대한 대가라고요. 선화는 격분했다. 어떻게 그가 감히 내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 몇 년 동안 2가지 일을 했을 때 그는 어디 있었죠? 그는 한 번도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의 강점입니다. 이윤정이 대답했다. 태진은 서류상으로는 완벽합니다. 유명한 재정적으로 안정된 신경과학자. 하지만 그는 자발적으로 아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유명해졌을 때만 관심을 보였죠. 그들은 재판 전략을 세웠다. 이윤정은 선화의 헌신, 민호의 안정적인 발전, 그리고 태진의 긴 부재를 강조할 것이다. 또한 그들은 바벨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더 모아야 했다. 태진이 민호를 연구 프로젝트의 일부로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윤정이 설명했다. 우리는 그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태호는 이미 그의 회사 정보원들을 통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는 한강글로벌이 이 연구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들은 언어 학습을 가속화하는 방법론을 개발하려 했고 이는 국제 비즈니스와 심지어 군사 응용에도 가치가 있을 것이었다. 그들은 민호를 연구하여 다른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려 합니다. 정태호가 설명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언어 영재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원하는 겁니다. 선화는 이 생각에 몸서리를 쳤다. 그들은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만들고 싶은 거군요. 오후에 민호는 수아와 함께 기업 숙소의 뒤뜰에서 놀았다.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비밀 코드를 만들고 있었다. 선화는 창문을 통해 그들을 지켜보며
이 폭풍이 지나간 후 민호가 다시 그저 아이일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정태호가 그녀 곁에 섰다. 태진 씨가 법원 날짜를 요청했습니다. 사흘 후입니다. 선화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렇게 빨리요? 그는 이것이 긴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판사에게 민호가 지금 당장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득했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선화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결연했다. 이윤정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정태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당신은 민호가 법정에서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의 말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선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준비시켜야 할지 정확히 알았다. 그녀는 항상 그에게 진실을 말했다. 지금도 그럴 것이다. 아이의 미래가 그것에 달려 있었다. 부산지방법원은 위험 있게 서 있었다. 그 대리석 기둥들은 수많은 법적 분쟁의 증인이었다. 선화는 민호의 손을 꼭 잡고 계단을 올라갔다. 둘 다 공식적인 옷을 입고 있었다. 정태호와 이윤정 변호사가 법정 입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됐어요? 이윤정이 선화에게 물었다. 선화는 긴장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온 인생이 이 하루에 달려있는 것 같았다. 법정 안에서 홍 판사는 엄격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6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선화는 그가 미혼모에 대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을지 걱정했다. 태진은 그의 변호사와 함께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그는 선화를 거의 쳐다보지 않았지만 민호가 법정에 들어왔을 때 그의 눈은 아들에게 고정되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홍 판사가 선언했다. 태진의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다. 그는 태진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경과학자이며 민호에게 최고의 교육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의뢰인은 아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는 민호의 특별한 재능을 키우기 위한 개인 교사, 언어 전문가, 최첨단 학습 기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민호 같은 아이는 특별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윤정은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존경하는 판사님, 이 사건은 재원이나 기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의 사랑, 안정성, 그리고 아이의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김태진 씨는 민호가 4살 때 그와 박선화 씨를 버렸습니다. 그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생일이나 명절에 카드 한 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육비를 한 번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선화는 홍 판사의 표정이 이윤정의 말을 들으며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주목했다. 그는 왜 지금 돌아왔을까요? 이윤정이 계속했다. 민호의 놀라운 언어 능력이 공개된 후에요. 태진 씨는 한강글로벌의 바벨 프로젝트라는 특별 연구 이니셔티브의 책임자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언어 학습과 인지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과학자로서의 호기심입니다. 태진의 변호사가 항의했다. 추측입니다, 판사님. 우리 의뢰인의 동기를 의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변호사님, 증거를 제시하시겠습니까? 홍 판사가 이윤정에게 물었다. 이윤정은 미소를 지었다. 네, 판사님. 그녀는 서류 더미를 제출했다. 이것은 김태진 씨가 한강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발표한 바벨 프로젝트 제안서입니다. 여기서 그는 특별한 언어적 능력을 가진 9살 한국 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는 이 아이를 통해 획기적인 언어 습득 방법론을 개발하길 희망합니다. 법정은 조용해졌다. 태진은 불편하게 자리에서 움직였다. 이 문서는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홍 판사가 물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수했습니다, 판사님. 이윤정이 대답했다. 한강글로벌의 내부 고발자가 제공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연구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윤리적 우려가 있었습니다. 홍 판사는 문서를 신중하게 검토했다. 그의 얼굴은 읽기 어려웠다. 민호 군이 법정에서 말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이윤정이 요청했다. 그는 9살이지만 놀라운 지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의견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홍 판사는 동의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그는 작았지만 위엄이 있었다. 그의 눈은 먼저 어머니를 향했고 그녀는 격려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런 다음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태진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것은 어색하고 긴장되어 보였다. 민호야, 네 상황을 이해하고 있니? 홍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네 판사님, 민호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분명했다. 아버지는 제가 그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거의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가 저를 원하는 이유는 그는 잠시 멈추고 정확한 단어를 찾았다.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법정은 민호의 직접적인 발언에 조용해졌다. 홍 판사는 안경을 조정하며 소년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런 결론을 어떻게 내렸니? 그가 물었다. 민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아버지의 연구 논문을 읽었어요. 그는 저를 특별한 연구 사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학교에 저를 찾아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는 제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는 네가 특별하다는 걸 알고 있단다. 너는 세계를 바꿀 수 있어. 언제 이 사람을 만났니? 홍 판사가 물었다. 갑자기 경계하며. 일주일 전이요. 그는 학교에 왔고 저에게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는 기자인 척했지만 기자 배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제 생활과 아버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어요. 태진은 불편하게 움직였다. 그의 변호사가 귓속말을 했다. 아버지에 대해 기억하는 게 있니? 홍 판사가 계속했다. 민호는 태진을 바라보았다. 조금이요. 그는 항상 녹음기를 가지고 다녔어요. 제가 새로운 단어를 말할 때마다 녹음했어요. 그는 제가 말하는 것을 항상 기록했어요. 그리고 때때로 그는 저를 다른 아이들과 놀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통제된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태진이 갑자기 일어섰다. 아들아, 그건 네가 특별하기 때문이었어. 네가 얼마나 놀라운지 세상이 알아야 해. 김태진 씨, 앉으십시오. 홍 판사가 엄격하게 말했다. 당신 차례가 되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민호는 계속했다. 어머니는 제가 그냥 아이였으면 했어요. 그녀는 제가 친구들과 놀고 만화를 보고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또한 제 재능을 도와주셨어요. 그녀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고 인터넷으로 언어 수업을 찾아주셨어요. 그녀는 절 실험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홍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야, 네가 누구와 살고 싶니? 어머니와 살고 싶어요. 민호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아버지는 만나고 싶니?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그가 정말로 저에게 관심이 있다면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그가 저를 실험실로 데려가거나 연구하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태진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민호야, 아버지가 너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생각해 보았니? 최고의 학교 세계 여행, 너의 재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 민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이미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저를 지원해 주세요. 저는 돈이나 특별한 프로그램보다 사랑과 안정이 더 필요해요. 재판은 계속되었고 태진이 증언대에 섰다. 그는 선화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 그는 민호의 발전에 대한 자세한 차트와 미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아들이 놀라운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다국어 능력은 단순한 재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언어 습득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현상입니다. 네, 저는 그의 능력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홍 판사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당신은 아들을 아버지로서 사랑합니까? 아니면 연구 대상으로 보십니까? 태진은 망설였다. 그 망설임이 그의 패배였다. 저는 둘 다입니다. 그는 제 아들이지만 또한 놀라운 과학적 사례입니다. 법정이 끝날 무렵 홍 판사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증거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례적인 발언을 덧붙였다. 김태진 씨, 당신은 아들을 과학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선화 씨, 당신은 그를 무엇보다도 먼저 아이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선화는 그 말이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다. 법정을 나서면서 그녀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는 그를 지킬 것이다. 일주일 후 선화와 민호는 판결을 듣기 위해 법정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이윤정과 정태호와 함께 앉았다. 맞은편에서 태진은 한강글로벌의 임원들로 보이는 3명의 남성들과 함께 있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홍 판사가 입장했고 모두 일어섰다. 앉으십시오. 그가 말했다. 이 사건을 심사숙고한 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화는 숨을 참았다. 그녀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민호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홍 판사가 계속했다. 저는 박선화 씨에게 전적인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선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김태진 씨는 감독회에 2주에 한 번씩 방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문은 민호의 동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김태진 씨는 어떠한 형태의 연구나 실험도 민호에게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방문 권리가 즉시 중단될 것입니다. 태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는 그의 변호사에게 뭔가를 속삭였다. 또한 홍 판사가 말을 이었다. 김태진 씨는 민호의 특별한 능력에 관한 어떠한 연구나 출판물에도 그의 이름이나 신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민호는 연구 대상이 아닌 보호받아야 할 아이입니다. 판사는 잠시 멈추고 태진을 직접 바라보았다. 김 박사, 당신은 귀하의 학문적 열정이 부성애보다 우선시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부모로서 심각한 실패입니다. 아이는 실험실주의가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태진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침묵을 유지했다. 박선화 씨, 홍 판사가 그녀에게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어려운 환경에서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법원은 당신의 헌신과 사랑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행운아입니다. 홍 판사는 마지막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야, 너는 매우 특별한 아이구나. 하지만 기억하렴.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보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단다. 항상 그것을 기억하거라. 판결이 내려진 후 태진은 선화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야. 그가 속삭였다. 민호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야. 그는 특별해.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알게 될 거야. 선화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특별해, 태진. 하지만 그는 먼저 아이야. 그리고 그는 당신의 실험 대상이 아니야. 태진은 마지막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아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과 약간의 슬픔이 있었다. 태진은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말을 삼켰다. 그는 돌아서서 그의 변호사와 한강글로벌 임원들과 함께 법정을 떠났다. 밖에서 정태호가 선화와 민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아도 함께였다. 그녀는 민호에게 달려가서 그를 껴안았다. 축하해 민호야, 그녀가 외쳤다. 이제 너는 엄마랑 계속 살 수 있어. 정태호는 선화에게 미소를 지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네요. 선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태진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한강글로벌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들은 민호의 능력에 많은 투자를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태호가 말했다. 우리도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정의의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법원 계단을 내려갈 때 선화는 그녀와 민호의 사진을 찍는 기자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그들의 삶이 결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민호의 재능은 항상 관심을 끌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를 보호할 법적 권한이 있었다. 집에 가자, 민호야, 그녀가 말했다. 우리 진짜 집이요? 그가 물었다. 기업 숙소 말고요? 선화는 미소 지었다. 곧 새 집이 생길 거야. 더 좋은 곳이지. 하지만 그래, 지금은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함께. 선화와 민호는 법정 판결 이후 몇 주 동안 비교적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부산국제학교 근처에 있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것은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작은 옥탑방보다 훨씬 넓고 밝았다. 민호는 자신만의 방을 갖게 되었고 벽은 전 세계의 지도와 다양한 언어로 된 책들로 채워졌다. 선화는 대한글로벌에서 계속 일했고 그녀의 국제관계 부서에서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졌다. 그녀는 이제 회사의 유럽 및 중동 파트너들과의 주요 연락 담당자였다. 강도윤 이사조차 그녀에게 존경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잘 풀려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선화는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다. 그녀는 태진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녀의 직감은 정확했다. 어느 화요일 저녁 선화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민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수아가 이상한 걸 봤어요. 그가 말했다. 무슨 이상한 거? 한 남자가 학교 근처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대요. 수아가 그 사람이 저를 찍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선화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생겼는지 말했니? 키가 크고 안경을 썼대요. 수아는 그가 아빠처럼 보이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선화는 즉시 정태호에게 전화했다. 그는 이 정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학교 주변의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날 선화는 점심시간에 학교에 가서 민호를 확인했다.
그녀가 학교 정문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멀리서 민호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교정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안전해 보였고 행복해 보였다.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그녀는 거리 반대편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을 발견했다. 차 안에 앉아있는 남자가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학교를 향해 무언가를 찍고 있었다. 선화는 즉시 경비원에게 알렸지만 그가 채 접근하자 세단은 빠르게 출발했다. 그날 저녁 선화는 정태호의 집에서 열리는 저녁 식사에 민호와 함께 초대받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었다. 정태호는 그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정태호의 집은 웅장했다. 부산의 고급 지역인 해운대의 언덕에 위치한 현대적인 유리와 강철 건물이었다. 대리석 현관은 도시의 황홀한 전망으로 이어졌다. 수아는 민호를 보자마자 그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정태호의 가정부인 정 여사가 준비한 간식을 먹으며 수아의 방에서 놀기 위해 떠났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선화가 물었다. 아이들이 떠나자마자 정태호는 그의 노트북을 열었다. 제 보안팀이 학교 주변에서 발견된 의심스러운 사람들에 대한 사진을 모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알아보십니까? 그는 세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첫 번째는 수아가 설명한 안경 쓴 남자였다. 두 번째는 운동복을 입고 조깅하는 척하는 다른 남자였지만 그의 눈은 학교에 고정되어 있었다. 세 번째는 학교 앞에서 아이스크림 트럭을 운영하는 노인이었다. 이 사람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선화가 말했다. 그들은 모두 한강글로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태호가 설명했다. 첫 번째 남자는 태진의 연구 조교입니다. 두 번째는 회사 보안 담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자는 그는 실제로 전직 군 정보 요원입니다. 지금은 한강글로벌의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죠. 선화는 충격을 받았다. 그들이 민호를 납치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태호가 말했다. 적어도 아직은요. 그들은 그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일상과 습관을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왜요? 정태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제 정보원이 한강글로벌 내부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바벨 프로젝트는 단순한 언어 연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국가안보라고요? 선화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네. 그들은 다국어 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훈련시켜 미래의 정보 요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태진의 연구는 어떻게 하면 민호와 같은 능력을 다른 아이들에게 복제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선화는 정태호의 말을 소화하려고 노력했다. 아이들을 정보 요원으로 훈련시킨다고요? 그건 비인간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정태호가 동의했다. 하지만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국가 안보를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다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요원들은 국제정보 수집에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민호는 선화가 말을 이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의 원형입니다. 정태호가 끝맺었다. 그들은 그의 뇌를 연구하여 다른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론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선화는 그녀의 아들이 어떤 종류의 실험의 원형이 된다는 생각에 몸서리를 쳤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막을 수 있죠? 법적으로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태진과 한강글로벌은 여전히 민호에게 접근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급한 발소리로 중단되었다. 수아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방으로 달려왔다. 아빠, 선화 아줌마, 민호가 사라졌어요. 선화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말이야? 우리는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어요. 수아가 설명했다. 숨이 가빠서 제가 그를 찾으러 갔는데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열린 창문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그녀는 구겨진 종이를 건넸다. 선화가 그것을 펼쳤을 때 그녀는 민호의 글씨를 알아보았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해요. 그는 저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싶대요.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곧 돌아올게요. 사랑해요, 민호. 선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는 함께 있었어요. 정태호는 이미 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고 있었다. 보안팀,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아이가 실종되었습니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선화가 말했다.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하며. 그러면 태진은 이것이 법적 방문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정태호가 지적했다. 민호는 자발적으로 갔다고 썼습니다. 먼저 태진을 직접 만나봅시다.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나섰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그를 더 잘 지켜봤어야 했어요.
선화는 소녀를 안아주었다. 아니야, 수아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어른들의 문제야. 그녀는 정태호를 바라보았다. 태진은 어디서 민호를 만날까요? 아마도 한강글로벌 본사겠죠. 정태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선화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선화야. 태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걱정하지 마. 민호는 나와 함께 있어. 그는 안전해. 태진,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선화가 소리쳤다. 당장 그를 돌려보내. 곧 돌려보낼게. 태진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진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먼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에게 보여주고 싶어. 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게 하고 싶어. 그는 겨우 9살이야, 태진. 그는 내 연구 대상이 아니라 아이야. 그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야, 선화야. 그리고 너도 그걸 알아. 2시간만 줘. 그 후에 내가 직접 그를 데려다 줄게. 전화가 끊겼다. 선화는 고통스러운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의 아들이 태진과 함께 있었고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어떻게 속을 수 있었지? 그녀가 속삭였다. 어떻게 민호가 이렇게 쉽게 태진을 믿을 수 있었을까? 정태호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태진은 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이의 마음을 조작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민호에게 접근할 사람을 보냈을 겁니다. 아마 민호가 신뢰하는 누군가로 위장한 수아가 있잖아요. 선화가 갑자기 깨달았다. 그 사람은 누구였어, 수아야? 누가 민호와 이야기를 했어? 수아의 눈이 커졌다. 그 새로운 일본어 선생님. 오늘 처음 왔어요. 그는 민호와 따로 이야기했어요. 방과 후에요. 민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신이 있는 곳을 살펴보았다. 태진은 그를 한강글로벌 본사의 지하 연구시설로 데려왔다. 그곳은 민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다. 벽은 다양한 언어로 된 텍스트와 뇌 스캔 이미지로 덮여 있었다. 한쪽에는 첨단 장비가 늘어서 있었고 다른 쪽에는 여러 국적의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게 바벨 프로젝트야. 민호야. 태진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곳에서 우리는 인간 두뇌의 언어 능력을 연구하고 있어. 그리고 너는 이 모든 것의 영감이었어. 민호는 눈을 깜빡였다. 저요? 그래.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네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어. 네가 보통 아이들보다 언어를 훨씬 빨리 습득하는 것을 보았지. 그것이 내가 이 모든 연구를 시작한 이유야. 태진은 민호를 시설 주변으로 안내했다. 그는 그들이 여러 나라의 고아원에서 데려온 5세에서 12세 사이의 아이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아이들은 민호와 같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했다. 이 아이들은 장래 외교관, 통역사, 국제 비즈니스 리더가 될 거야. 태진이 말했다. 우리는 세계를 연결하는 미래의 다리를 만들고 있는 거지. 민호는 인상 깊었지만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 그는 방 구석에 있는 밀폐된 공간을 발견했다. 그곳의 문에는 고급 인지 훈련이라고 쓰여 있었다. 저기는 뭐가 있어요? 그가 물었다. 태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건 특별한 훈련 섹션이야. 가장 발전된 학생들을 위한 거지. 그러나 민호는 이미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작은 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서는 3명의 아이들이 헤드폰을 쓰고 있었고 그들 앞에는 군사적 이미지와 외국어 코드가 있는 화면이 있었다. 그들은 들은 내용을 반복하고 번역하고 있었다. 이건 군사 훈련이에요. 민호가 말했다. 태진을 향해 돌아서며. 태진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건 단지 국가안보 훈련의 일부일 뿐이야, 민호야. 우리 모두는 우리나라를 도울 의무가 있어. 그래서 저를 여기에 데려온 거예요. 저도 이런 훈련을 받게 하려고요. 태진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넌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앞서 있어. 넌 우리의 원형이야, 민호야. 다른 아이들은 네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을 배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어. 나는 네가 우리와 함께 연구하기를 원해.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언어를 배울 수 있었는지 이해하면 우리는 다른 아이들도 도울 수 있어. 민호는 뒤로 물러섰다. 엄마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 태진이 인정했다. 내 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해. 그녀는 너를 그냥 평범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 해. 하지만 넌 평범하지 않아, 민호야. 넌 특별해. 그리고 네 재능은 그냥 낭비되어서는 안 돼. 민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항상 자부심을 느꼈지만 이곳에서 보는 것은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었다.
이것은 무언가 다른 것이었다. 전 집에 가고 싶어요. 그가 말했다. 태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아직 안 돼, 민호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직 보여주지 않았어. 그는 민호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다. 이 방은 MRI와 다른 뇌 스캐닝 장비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내 뇌가 언어를 처리하는 방식을 보고 싶어. 태진이 설명했다. 몇 가지 간단한 테스트만 할 거야. 아프지 않아. 민호는 공포가 그를 덮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실험실 쥐처럼 연구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어머니가 정말로 그를 사랑하고 보호하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아니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실험용 쥐가 아니에요. 저는 집에 가고 싶어요. 지금요. 태진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다. 민호야, 내온 이것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이건 그저 너에 관한 것이 아니야. 이건 국가 안보에 관한 거야. 저는 어린이에요, 아빠. 국가 안보 요원이 아니에요. 민호가 반박했다. 태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좋아, 네가 지금 당장 집에 가고 싶다면 그렇게 하자. 하지만 먼저 한 가지만 해줄래? 우리 연구진을 만나보는 건 어때? 그들은 널 만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왔어. 민호는 망설였다. 그는 이미 충분히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눈에서 필사적인 간절함을 느꼈다. 그들을 만난 후에는 집에 데려다 주실 거예요. 약속하세요. 약속할게, 태진이 말했다. 그는 민호를 회의실로 안내했다. 회의실에는 5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민호가 들어오자 일어섰다. 한 여성이 러시아어로 인사했고 다른 남성은 아랍어로 말했다. 세 번째 사람은 독일어로, 네 번째는 스와힐리어로, 마지막 사람은 힌디어로 말했다. 민호는 자동적으로 각각의 언어로 대답했다. 그의 전화는 매끄러웠고 그의 발음은 완벽했다. 연구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놀랍군. 힌디어를 말했던 여성이 이제 한국어로 말했다. 그는 언어 코드 전환을 위한 신경 지연이 전혀 없어요.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그의 발달 중인 뇌에서 이런 능력이 어떻게 가능한지 상상해 보세요. 러시아 연구원이 말했다. 우리가 이것을 복제할 수 있다면? 민호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그가 거기에 없는 것처럼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민호야, 가지마. 태진이 말했다. 우리는 방금 시작했어. 약속하셨잖아요. 민호가 상기시켰다. 그냥 몇 가지 질문만 더. 태진이 간청했다. 이때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한 여성 비서가 서둘러 들어왔다. 김 박사님, 긴급 상황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대항을로벌의 정태호 회장이 로비에 와 있습니다. 그는 경찰과 함께 왔고 아이를 데리러 왔다고 합니다. 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잠시 동안 민호는 아버지의 눈에서 공포를 보았다. 태진은 무언가를 결정한 것 같았다. 장교실로 아이를 데려가. 그가 비서에게 지시했다. 뒷문으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서둘러. 비서가 민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호는 물러섰다. 아니요. 그가 외쳤다. 저는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 태진이 민호에게 다가왔다. 민호야, 들어봐. 내 어머니와 정태호는 내 재능을 억압하려고 해. 그들은 네가 평범한 아이가 되길 원해. 하지만 넌 평범하지 않아. 넌 특별해. 우리와 함께라면 넌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저를 사랑해요. 그녀는 제가 행복하길 원해요. 당신은 저를 실험실 쥐처럼 연구하고 싶을 뿐이에요. 이제 시간이 없어. 태진이 초조하게 말했다. 그를 데려가. 그가 비서에게 명령했다. 민호는 재빨리 생각했다. 그는 방구석에 있는 알람 버튼을 보았다. 화재 경보였다. 비서가 그의 팔을 잡았을 때 그는 팔을 뿌리치고 알람을 향해 달렸다. 민호, 안 돼. 태진이 외쳤지만 너무 늦었다. 민호는 알람을 작동시켰다. 귀가 찢어질 듯한 사이렌 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다. 태진은 당황했고 연구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 혼란 속에서 민호는 문을 향해 달렸다. 그는 복도로 뛰쳐나가 비상구 표지판을 따라갔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그는 계속 달렸다. 건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비상 프로토콜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직원들이 출구를 향해 질서 있게 이동하고 있었다. 민호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함께 움직였다. 그의 작은 체구는 그를 눈에 띄지 않게 해주었다. 바깥에 도착했을 때 그는 건물 앞에 경찰차와 정태호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거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는 그의 어머니가 있었다. 엄마, 민호가 외치며 사람들 사이로 달려갔다. 선화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섰다. 민호야. 그녀는 그를 향해 달려가 꽉 안았다. 오 하늘에 감사해. 괜찮니? 다치지 않았어? 괜찮아요, 엄마. 민호가 대답했다. 아빠가 저를 실험실에 데려갔어요. 그곳은 바벨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저처럼 언어를 배우고 있었지만 그건 다른 거였어요. 그들은 그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선화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알아, 아가. 이제 괜찮아. 너는 안전해. 정태호와 경찰관들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다행이군요, 정태호가 말했다. 민호가 무사하다니 다행입니다. 선화는 정태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그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았죠? 수아가 그 새 일본어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했어요. 정태호가 설명했다. 우리가 확인해보니 그는 실제로 한강글로벌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민호를 여기로 데려왔을 거라고 추측했죠. 그때 태진이 건물에서 나와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보안 요원들이 따라오고 있었다. 이게 웬 소란이지? 그가 물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왜 경찰이 여기 있는 거지? 아이를 불법적으로 데려간 혐의로 당신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김태진 씨. 경찰 중 한 명이 말했다. 태진은 웃었다. 불법이라고? 저는 그저 제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법원은 제게 방문 권리를 허락했습니다. 감독해 방문할 권리를 허락했습니다. 이윤정이 말했다. 경찰관들 뒤에서 걸어 나오며. 당신은 학교에 위장교사를 보내 아이를 속였습니다. 이것은 법원 명령 위반입니다. 태진은 여전히 침착했다. 민호는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그에게 물어보세요. 모두가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어머니 곁에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는 저에게 거짓말했어요. 민호가 말했다. 그는 저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저를 연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은 저를 스캔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 그들은 실험실에서 살고 있어요. 태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아이들은 특별한 학교의 학생들이야. 그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어. 정말요? 민호가 되물었다. 그럼 왜 그들은 떠날 수 없나요? 왜 군사 훈련을 받고 있나요? 태진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아들을 노려보았다. 충분합니다. 경찰 중 한 명이 말했다. 김태진 씨, 당신은 법원 명령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경찰관들이 그들을 제지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당신들도 체포될 것입니다. 태진은 체포되는 동안에도 여전히 민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네온 이것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해 아들아, 그가 말했다. 네가 어떤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저는 알아요. 민호가 대답했다. 저는 아이로서의 기회를 놓치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이가 될 기회요. 태진은 경찰차로 끌려갔다. 선화는 민호를 아는 채 그것을 지켜보았다. 정태호가 그녀 곁에 섰다. 이제 끝났나요? 선화가 물었다. 정태호는 한숨을 쉬었다. 태진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바벨 프로젝트는 우리가 들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과학적 연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가 필요합니다. 정태호가 말했다. 민호가 본 것에 대한 증언, 그리고 아마도 내부 고발자도 필요할 겁니다. 선화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가 다시 그것에 관여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이미 충분히 겪었어요. 물론입니다. 정태호가 동의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만약 민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지금도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악몽에 시달렸다. 그는 연구실에 갇힌 채 끝없는 언어 테스트를 받고 있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이 땀에 젖어 있음을 발견했다. 선화는 즉시 그의 방으로 달려왔다. 괜찮아, 민호야. 그녀가 속삭였다. 그의 이마에서 땀을 닦아주며. 그냥 꿈이었어. 넌 안전해. 하지만 민호는 그것이 단지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다른 아이들의 현실이었다. 그 생각이 그를 괴롭혔다. 엄마, 그가 말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도와야 해요. 그들은 아빠의 실험실에 갇혀 있어요. 선화는 한숨을 쉬었다. 민호야, 그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경찰과 정부 당국이 조사할 거야. 하지만 그들은 제가 본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제가 들은 것을 듣지 못했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아이들은 집이 없어요, 엄마. 그들은 고아들이에요.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을 거예요.
선화는 아들의 동정심에 감동받았다.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걱정했다. 그녀는 그를 꼭 안았다. 내일 정태호 씨와 이야기해 볼게. 그녀가 약속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알아볼게. 다음 날 아침 선화는 민호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전에 정태호에게 전화했다. 그는 이미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태진은 구금 중입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한강글로벌은 강력한 법무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를 위한 보석금을 지불했고 그는 오늘 오후에 풀려날 예정입니다. 그렇게 빨리요? 선화가 놀라며 물었다.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양육권 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실제로 위험에 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요? 그 아이들은요? 정태호는 한숨을 쉬었다. 한강글로벌은 그것이 합법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미 공식적인 허가와 정부 승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선화는 충격을 받았다. 그게 사실일 리가 없어요. 민호가 본 것은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호의 증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가 아직 아이이기 때문에. 선화는 생각에 잠겼다. 민호는 그 아이들 중 하나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러시아 소녀였던 것 같아요. 그녀의 이름은 나타샤였대요. 정태호가 갑자기 흥미를 보였다. 그 아이의 성은 알아요? 아니요, 민호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요? 2년 전 러시아 소녀가 한국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타샤 페트로바였습니다. 그녀는 러시아 외교관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그녀는 친척들에게 보내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아원에서 사라졌습니다. 선화는 갑자기 희망을 느꼈다. 그럼 우리가 그 아이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필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정태호가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한강글로벌은 이미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을 겁니다. 선화는 잠시 생각했다. 태진은 저를 과소평가했어요. 그는 제가 단지 청소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이제 대한글로벌의 국제관계 코디네이터입니다. 저는 컨택이 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저는 베르나르 라발레와 연락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는 프랑스 대사관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러시아 대사관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나타샤가 정말로 외교관의 딸이라면 러시아 정부는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정태호의 눈이 빛났다. 그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선화 씨. 국제적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선화가 동의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을 구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한강글로벌은 너무 강력해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요. 정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태진이 오늘 풀려난다면 그는 화가 날 겁니다. 그리고 그는 민호를 원할 겁니다. 그는 내 아들을 다시는 만지지 못할 거예요. 선화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결연함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과 그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어머니였다. 베르나르 라발레는 선화의 요청을 들은 후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프랑스 대사를 통해 러시아 외교 채널에 접근했다. 나타샤 페트로바의 이름이 언급되자 반응은 신속했다. 러시아 외교관의 딸이 한국에서 실종되었다는 사실은 두 국가 사이의 외교적 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다. 불과 이틀 만에 부산의 러시아 영사관에서 특별 대표가 도착했다. 그는 자신을 바실리 오를로프로 소개했지만 선화와 정태호는 그가 단순한 외교관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과 정확한 질문은 정보기관 요원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페트로바 가족은 러시아 외무부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를로프가 설명했다. 나타샤의 실종은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고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그가 본 것을 오를로프에게 설명했다. 러시아 소녀의 설명이 나타샤 페트로바와 일치했다. 그 아이는 슬퍼 보였어요. 민호가 말했다. 그녀는 저에게 러시아어로 도와주세요라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때 한 남자가 와서 그녀를 데려갔어요. 오를로프는 민호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다. 이건 납치입니다. 국제법 위반이죠. 만약 한강글로벌이 이에 관여했다면 이건 국제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정태호는 그들이 가진 모든 정보를 공유했다. 바벨 프로젝트, 국가 안보 연결,
그리고 태진의 역할까지. 그는 또한 그들이 알고 있는 다른 모든 아이들의 세부 사항도 제공했다. 당신은 공식적인 수사를 요청하실 건가요? 선화가 물었다. 오를로프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수사는 시간이 걸리고 한강 글로벌에게 증거를 숨길 시간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직접적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한강 글로벌 본사 밖에는 러시아, 프랑스, 베트남, 그리고 세 개의 다른 국가 외교 차량이 도착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의 국적을 가진 아이들이 바벨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 언론은 즉시 반응했다. 외국 외교관들, 한강 글로벌 본사 급습 같은 헤드라인이 뉴스를 장식했다. 카메라 크루들이 현장에 몰려들었고 헬리콥터가 건물 위를 맴돌았다. 한강 글로벌의 법무팀은 황급히 대응했지만 6개국의 외교관들이 자국민 보호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들은 외교관들이 시설을 조사하도록 허용해야 했다. 조사는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7명의 아이들이 발견되었고 그들 모두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나타샤 페트로바도 그들 중 하나였다. 아이들은 지하시설에 있었고 고급 언어 및 정보 훈련을 받고 있었다. 한강 글로벌은 이것이 엘리트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지만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서들은 다른 이야기를 했다. 아이들은 미래의 정보 요원으로 훈련받고 있었고 그들의 다국어 능력은 국제정보 수집에 활용될 예정이었다. 오를로프는 그날 밤 선화와 정태호에게 전화했다. 아이들은 안전합니다. 그가 알렸다. 우리는 그들을 각자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나타샤는 러시아로 돌아갈 것이고 그녀의 삼촌이 그녀를 맞이할 것입니다. 한강 글로벌은요? 선화가 물었다. 그들은 심각한 외교적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를로프가 말했다. 그들의 최고 경영진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태진 씨를 포함해서요. 선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태진은 더 이상 민호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불법 활동으로 인해 오랫동안 감옥에 있을 것이다. 이제 끝난 건가요? 그녀가 물었다. 거의요. 오를로프가 대답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나타샤가 민호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가 그녀와 다른 아이들을 구했으니까요. 민호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에 자부심을 느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단지 과학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달 후 선화와 민호는 인천국제공항에 서 있었다. 나타샤 페트로바와 다른 아이들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외교적 폭풍은 국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한강 글로벌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고 최고 경영진은 사임했다. 태진은 아동 착취, 불법 감금, 국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었지만 검찰은 그가 최소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마워요 민호, 나타샤가 말했다. 완벽한 한국어로.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곳에 갇혀 있을 거예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넌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서 기쁘니? 네, 나타샤가 대답했다. 저는 삼촌과 살게 될 거예요.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집이 있대요. 거기서 다시 정상적인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베트남 소년인 투안이 다가와 민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가 말했다. 우리는 친구예요. 맞죠? 영원한 친구. 민호가 동의했다. 아이들이 각자의 비행기를 타기 위해 떠난 후 선화와 민호는 정태호와 수아를 만났다. 정태호는 이 모든 사건 동안 그들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였다. 모든 게 잘 풀렸네요. 정태호가 말했다. 당신 덕분이에요. 선화가 대답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정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당신과 민호의 용기 덕분입니다. 당신들은 불가능한 상황에 맞서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들이 공항 카페에 앉았을 때 정태호는 조심스럽게 주제를 바꿨다. 선화 씨,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선화는 잠시 생각했다. 저는 계속 대한글로벌에서 일할 거예요. 제 직업을 좋아해요. 민호는 부산국제학교에 다닐 거고요. 그는 거기서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민호의 재능은요? 정태호가 물었다. 그의 능력을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인가요? 선화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건 민호가 결정할 거예요. 만약 그가 더 많은 언어를 배우고 싶다면
저는 그를 지원할 거예요. 하지만 그가 그냥 축구를 하거나 만화를 읽고 싶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제가 원하는 건 그가 행복한 것뿐이에요. 민호는 환하게 웃었다. 저는 언어를 계속 공부하고 싶어요, 엄마. 하지만 그건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정태호는 그의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대학 글로벌이 새로운 교육 이니셔티브를 시작합니다. 다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또 다른 바벨 프로젝트인가요? 선화가 경계하며 물었다.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정태호가 서둘러 대답했다. 이것은 순전히 교육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의 재능을 존중하고 육성하되 그들이 먼저 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프로그램이죠. 부모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모든 과정은 투명합니다. 선화는 서류를 살펴보았다. 그것은 진정으로 인상적이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특별한 멘토링과 교육 기회를 받을 것이다. 그들의 재능은 격려될 것이지만 그들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도 동등하게 중요하게 취급될 것이다. 민호가 프로그램의 첫 번째 학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태호가 말했다. 그리고 선화 씨, 당신이 프로그램의 국제 조정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은 이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선화는 놀랐다. 정말요? 저에게 그런 책임을 맡기시겠어요? 당신보다 더 자격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태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선화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네가 어떻게 생각하니?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다른 저 같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실험실 쥐가 아니라 아이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요. 선화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태진과의 모든 어려움, 법적 전투, 그리고 불확실성의 세월을 통과해왔다. 이제 그녀와 민호는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할 것이다.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하죠. 그녀는 공항 창문을 통해 밝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미래는 한때 그녀가 두려워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밝아 보였다. 그녀와 민호는 긴 여정을 거쳤고 이제 그들은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